한샘 2023년도 실적을 스루붓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4%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73.4% 개선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14.4회전으로 산출됐고 PBR은 2.42로 높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9천억 시장 통념의 종식 생활 속 산업 이야기 노이즌 기자가 이 데일리에서 3월 23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박이장 드레스룸을 포함한 국내 수납기구 시장의 규모는 약 9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시장에서는 한샘이 약 30%의 점유율을 지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를 모두 합친 점유율은 10% 정도다. 나머지는 중소 그런 업체들이 또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유진 한샘 대표는 사업구조 혁신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실현이라고 박진용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이것도 3월 23일자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비우호적 시장 환경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전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을 진행해 왔다라고 밝히면서 고수익 핵심 상품 라인업 및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시공 운영 체제 개선을 통한 품질과 효율성을 증대하겠다. 온 오프라인 옴니 채널을 구현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이해 못하는 수준이고요. 구매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원가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가 세계가 지배하는 이 세계의 원가 개선은 경영자들이 뭐 다들 얘기 나오는 얘기예요. 효율화라는 게 결국 뭐 물건가 깎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2023년도 실적이 어떤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훈수까지는 아니지만 견해를 밝힌다 그러면은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경영 전략적인 거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은 턴 어라운드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기를 공고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커리커처 같이 이거는 진짜 사진인 모양인데 이분은 김유진 사장이 아니고 한샘 홈포니싱 상품 일부 수납 1팀 허진선 팀장이라고 허진선 팀장을 재미있게 커리커처화 했다고 볼 수 있겠나요? 요렇게 이데일리에서 한샘을 좀 띄워주는 기사 같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말미에 그냥 참고 자료로 항상 두는 건데 맨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대표가 여러 가지 경영 어라운드 한다고 그러는데 어, 저도 지금 학습 중이고 또 나름대로는 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조금 풍어를 조금은 없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엔트리 포인트 세개 원인이라고 해서 트루밸류 코스트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매출 재료비 그다음에 퀄리티 초킹 아까 퀄리티 얘기가 나왔고요. 초킹이라는 개념을 아까 생산관리 개념 속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경영진에서 잘 얘기를 못하죠. 공장 상황이고
퀄리티도 어찌 보면은 그런 면에 들어가는데, 저는 뭐 줄창 요거 한 가지만도 제대로 잘해보자. 매출 재료비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원가순이익으로서 매출이 1조 4,87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4% 감소했고, 재고자산은 7.2%로 근데 그 증가를 했어요. 매출은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은 늘었다. 어, 원가 손익 계산하는 데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나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는 상황인 거죠.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매출 감소보다 매출 원가를 조금이라도 더 감소시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매 관리비도 좀 줄였고 뭐 다 줄이는 거로 줄여고 했군요. 매출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그 영업 적자 63억 5천억 원, 63억 5천만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 손실 256억보다는 75.2%를 전환이라기보다 개선했습니다. 그 대표가 바뀌면서 개선이 좀 된 것 같아요. 어,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갭이 매출 하락하고의 갭이 1.4%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픈율은 0.9% 상승을 했죠. 영업 적자가 줄어드는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운영 경비도 줄였고요. 그래서 이 TOE 생산성이 1이면은 손익분기점인데 0.99로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시 이익으로 전환할 것 같다. 2024년도에는 잘하면은 그 이익 실현이 다시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는 그러나 그 7억 6천만 원 어, 그 영업 손실이 더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그 이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매출이 감소함에도 제품, 상품, 제공품 세 가지가 가공비, 배부, 제거자산의 범주로 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50억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은 감소했는데 상품이 74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금액 규모 수준도 제품이 119억 원이고 상품이 628억 원이나 있습니다. 이런 그 재고자산 구성을 봤을 때 한샘이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상품 유통업 중심이다. 이렇게 저는 그 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여기 A, B는 제가 그 회사가 MC 금액만 요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표준적으로 표현하는 재고자산의 변동과 그다음에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 매입액 요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요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요거는 가져오고 재고가 마이너스면은 그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비송문 쪽에서는 어, 이렇게 해서 제가 맞춰준 거고요. 4.7%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4.3% 감소했죠. 그래서 그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4천억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는 이 1,640억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더 매우 높고 공장 가공비는 뭐 별 볼 일이 없다기보다도 가공 비율이 15% 선뿐이 안 됩니다. 85%가 재료비 성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재료비가 0.9%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중에서 1단계로 요거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검증의 의미가 없고요. 2단계 그 PQ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현금 흐름표 한 가지가 남는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97억 8,200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40억분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57억 3,100만 원에 어디 재고가 공짜로 생겼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감안해 줘도 59억 2,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는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하는데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은 합병 재고 한샘 모부스를 흡수 합병을 다시 한 모양입니다. 자회사를 그래도 이 1,7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뭐 요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비성분 쪽에서도 왜 남들 하는 만큼 표준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확실히 밝히고 그다음에 원재료의 사용액이 얼마고 상품 매입액이 얼마고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왜 그 퉁쳐가지고 뭉뚱거려서 그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23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2% 금액이 증가했고 직원은 그런데 27명이 감소했고 어 아까 그 이 흡수 합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7명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흡수 합병을 자회사 하면서 어, 뭐 너희들 남는 잉여인간들 아니냐. 관리직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잘릴 거고 흡수합병을 하면은 뭐 생산직이 얼마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에 2022년도에는 325명이나 쳐냈습니다. 이 주인이 바뀌면서 점령군이 들어오면서 대거 칼질을 한 거죠. 이게 대부분 새로 들어오는 주인들이 하는 첫 번째 작업이 사람부터 치는 거. 이거 유명한 거죠. 경영에 있어서는.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2021년도에 6,400만 원 선이었는데 사람을 쳐냈다는 얘기는 뭐냐? 고임금자들을 쳐냈다는 얘기고 이제 신빙이들만 해놔가지고 5,400으로 떨어졌다가 연봉이 5,600으로 3.5% 정도 다시 올려주는 선입니다. 요 정도면은 아까 업계 무슨 뭐 최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임금 수준뿐이 안 되는 거죠. 중견기업도 안 돼요. 연간 우리나라 5천만 원 선이면은 요즘 추세가 그래서 그리고 많이 쓰는 돈 아까 원가 절감 운운했는데 판매 촉진비 뭔가 쓰는 게 있을 것 같고 주력을 줄였고 지급 수수료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도 좀 줄였고 약간 비용 삭감으로 계속 이 해서 이 영업 손실을 좀 줄였네요. 운반비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금액들이 그 작은 수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김미우진 대표가 1981년생 젊은 사람이 새로 취임을 했고 2022년도의 대표는 김진태 씨라고 1970년생 2021년에는 그 조창걸 그 설립자가 1939년이시면은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되시긴 되셨네. 근데 자식한테 상속을 안 하고 이것을 그 사모펀드에 팔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점령군이 들어와서 했는데 자관 2023년도에 이 김진태 씨가 들어오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고 적자를 조금 줄인 거로 2023년에 대표의 그 경영 실적은 이렇게 얘기를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6회전 떨어졌어요. 재고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에 돈 쓰는 게 돈이 더 들어갔을 텐데 다른 거는 뭐 지급 수수료다 아까 경비들을 많이 줄였죠. 어, 그건 꼭 필수적인 거는 줄이는 게 아니고 낭비는 제거하더라도 꼭 필요한 돈은 써야 된다고 스루폿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재고를 줄여가지고 그 재고에 쌓이는 돈을 그거를 없애야지.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재고는 늘려놓고 말이죠. 그런 생각들은 안 해요. 수르풋율은 0.89%가 상승했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뭐 생산성은 좀 좋아졌고 ROI 재고자산 투자 회수율 요거 마이너스 상태죠. 그 조금 개선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율 이자 부채가 16.1%로 전년에 비해서 차입을 2배 정도 또 추가로 했는데 어디에 돈이 필요했느냐? 자재 사는데 돈을 썼겠지요. 우선 그렇게 느낌이 있는데 재무상태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캐시버퍼 조금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하자본 이익률도 마이너스인데 다 줄었어요. 경영 실적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거는 뭐냐? 본인들의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15회전이었어요. 2003년도에 한 달이 아니 1년이 12개월이니까 10일을 나눠도 이게 그 한 달에 1점 몇 회전 정도로 그 돈을 빨리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1회전 하는데 한 달 한 25일 정도면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은 대금은 8.3회전으로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돼서 나올까 몰라요. 그러니까 돈은 늦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딴 거보다도 경영 개선하는데 뭐 턴 어라운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시공업체와 동반 성장을 하려면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부터 상승시켜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도 돈도 늦게 주면서 차입은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뭐 경영성과 지표는 뭐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재고회전율 떨어진 거 이거 한 가지만 저는 한 놈만 패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그게 나머지도 그러면은 잘못될 확률이 많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재고 회전율 높이려면은 납품업체한테 돈 빨리빨리 줘야지.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그 이 통계 그 매트릭스 표에 의하면은 좀뭐 어떤 그 경험치의 어떤 매트릭스 표를 만든 건데 회전율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했으면은 죄송합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어야 되고 제품 가격도 인상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 그 한샘을 위해서 더 변호를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수량으로 산출해서 증거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어요. 음,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 반전 추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42.4%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는 내려갔다고 추론을 했잖아요. 그 비성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품 매입 가격이 공개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상품 매입 가격은 매우 후려쳤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돈도 늦게 줘요.
저기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은.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하시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도 여기에 공개를 해라. 얼마나 후려쳤는지 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제품 판매 가격은 4.6%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그 상승을 시켰으니 수익 개선이 좀 됐겠죠.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회계 투명성은 50%만 입증에 패스가 됩니다. 50%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4년도 이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얼마나 팔릴 건가 목표를 이 더블로 잃은 만큼 63억을 좀 벌어보자. 요렇게 그냥 과감한 목표를 아까 그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털 어라운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63억의 영업 적자에서 그러면 63억을 돈을 벌어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면은 1조 5천억 정도 하면 된다. 될 것 같기도 해요. 판매 관리비 7% 오른다고 봐서 이것도 전환한 거예요. 음, 비용은 더 써야죠. 들어가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재료비도 5%가 적게 들어갔는데 5%더 쓴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2.3%였는데 요거 더블로 5% 정도 더 돈을 쓴다. 이렇게 해서 그 매출원가 계획을 1조 1,567억 원을 하게 됩니다. 실적을 봐가지고 이 매출 원가가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 판매 관리비 예상한 거로 해가지고 63억. 그러니까 역산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요게 영업 수수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없을지 모르겠어요. 영업에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회계부서한테 뭔가 신세 질 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 계획을 진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전개했을 때 원가 사고 방식으로는 1조 5,928억 원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영업이 제한하는 사고 방식이라면은 보통 이제 제 경험상 이거를 어떤 납품에 비유한다고 해봤을 때, 에, 뭐 견적서를 158만 7,591원에 냈다.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좀 브릭다운 좀 해서 좀 달라, 내역을. 그럼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얼마 들어가고, 판관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6,350원은 우리가 좀 뭐 많이 벌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58만 7천 원 정도는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야 그렇게 견적을 내면 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원가 사고 방식의 그 이 재무의 어떤 그 견해가 지배가 돼가지고 요거로 만약에 견적을 냈다 그러면 우수리를 깎여가지고 159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3,469원뿐이 안 남습니다.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재고를 줄여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고를 다시 7%를 그 증가시킨다면은 원가 회계는 140억 원으로 이익이 계획된 것보다도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죠. 스루퍼 패러다임으로는 먼저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는데 손익분기점 양식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조 5,900억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나오게 돼요. 1차로. 요거에서 2차 매출 비율을 얼마나 올릴 거냐, 매출 재료비를 요거 시뮬레이션으로 그 4% 입력을 해보고 5% 입력을 해보고
요걸 여기 전환하기로 아까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러면 5%를 때리면은 얼추 요게 그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로 견적을 내자. 그리고 또 약간의 마진을 요거 스루픈율이 37.6%였는데 39%까지 그 올린다. 음. 요 전제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요. 그래서 이 계약을 똑같이 159만 원에 하면은 스루프 상으로는 2만 4천 원이 남게 돼 있고 그거 남아서 되겠느냐? 재고 회전율을 15회전 3.8%도 노력을 한다면은 479억 원 정도 이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어, 이 재고가 감소했을 때 스루풋 회계 기준은 좀 더 높게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죠.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판매액과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현금 지표로서 캐펙스 투자는 없고 감가상각비 등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5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1.6% 현금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183억 원을 추가로 빌려서 경영평가 지표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16%로 올라갔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주주들이 384억 원을 가져갔는데 적자면서도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거기에 이 점령군이 들어오면서 뭘 챙겨갔는지 중간 배당까지 또 했어요. 이거 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에, 자본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요건 취득이 아니고 팔았다는 얘기인데 이 표기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본이 나갔을 경우에는 아닌가? 이게 반대로 얘기했나? 작년하고 틀리게. 어쨌든 이것은 자본 변동표에서 회사 입장에서 마이너스 384억 원이 나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은 거꾸로 주주들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1200억을 주주들이 가져가고 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562억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 보면은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자기 투자자본 비율로 32.2%나 높게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뭐 본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제조업 유통 이걸 하면서 이렇게 투자부동산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기업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채도 안 빌리고 이자도 안 나가야지 결국 당기순이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손을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전문 경영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이 전문 경영인 위에 또 이사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일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 여성 사장이 에, 그 분투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시기를 어, 뭐 바라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8,5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4,150원이 상승했고 PBR은 2.42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는 하임 유한회사라고 18.95%가 가지고 있고 하임 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테톤 캐피탈 파트너즈라는 데도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13.95%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 하임 유한 회사의 최대 주주는 IMM 로즈골드 3호 투자 합자 회사가 그 창업자인 조창걸 회장한테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샘이 돌아가고 있는데 전문 경영인 체제로서 잘 되길 바라지만은 아까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데이터부터라도 좀 표준적으로 좀 공시하기를 강력히 좀 요구하고 싶네요. 그래야 그렇게 좀 재고자산 투명성 한 가지만 밝혀줘도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